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부동산 입지론이라는 개념에서 주거지, 그 다음에 공업지, 상업지 등에 관한 내용 보게 될 텐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뭘 가지고 상업지 입지 선정에 관한 주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24회 때 한번 구성이 되었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하나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서 얘는 이제 학자 이름하고 학설 이름만 외우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좀 독특하게 됐던 그런 주제였었고요. 자, 공업지의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거, 최대 수요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공업지, 공장을 어디에다 입지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 수요가 많은 쪽에 입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버라는 학자의 소위 이제 최대 수요, 레쉬라는 학자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 선정 관련해서 베버라는 학자는 가장 작은 비용이 드는, 전체 비용을 합쳤을 때 가장 작은 비용이 드는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의 입장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의 입장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이게 단순해서 오히려 어려워요.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되니까, 레쉬라는 학자는 공업지를 입지를 할 때 공장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를 따질 때 수요가 가장 가까운 쪽, 수요가 많은 쪽에 입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 이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중량이 되게 무거운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입지하는 게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좋은 입지가 될 테고, 이에 비해서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 입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 수송비와 인건비 그리고 뭉쳐 있으면 좋게 되는 거. 우리 앞에서 다핵심 이론 할 때 집적 이익이라는 그 용어를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고려해서 자, 포인트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너무 어려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다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해서 수요, 그다음에 공급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을 또 뭐 깊이 있게 다룬다 한들 거의 의미가 없고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뭐 깊이 다룬다 해서 의미 자체가 없어요. 24회 때 한번 구성됐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30회 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공업지라고 하는 공장에서 자, 이런저런 비용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베버라는 학자,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레쉬라는 학자는 자, 시장이 가까운데 시장의 확대 가능성 또는 수요의 확대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뭐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하는 거, 최대 수요가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마땅히. 그냥 단순하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자, 여기서 지금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적게 드는 적 아니고, 집적 이익이 가장 큰 지역이 아니고, 다 묶어서 결과적으로 최소 비용이 되는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하는 거. 해서 대부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얘는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었죠. 앞에서 자, 학자 몇 개 있었잖아요. 지대론부터. 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까요? 리카도라는 학자 이렇게 봤었죠.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지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사이의 생산성의 차액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대다 이렇게 봤었고,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득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넨의 위치 지대론, 위치라고 하는 것도 지대한 발생요인, 막절해서 막스의 절대 지대에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마준일이라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그 외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입찰지대론은 자, 최대 지불 용액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끊어갔었고요. 이제 추가해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얘는 더 간단해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뭐 외국 학자들 이름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암기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 관련해서 몇 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상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얘가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23회 때 한번 출제가 쭉 안 나오다가 역시 30회 때 좀 예상을 좀 깨고 관련 지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딱 한 가지 문장만 주구장창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학자자,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명제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중심지에서 재화가 배달될 수 있는 범위, 자, 서비스가 배달될 수 있는 범위, 이걸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충분한 인구수, 충분한 인구가 있어야지 이 중심지는 성립될 수 있고 또 중심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렵다니까 명제 하나만 딸랑 외우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성립 또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걸 또 이제 풀어서 문장을 해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냐? 그래서 중심지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서 나다닐 수 있는 거리라는 개념을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재화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배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배달 가는 거리,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될 것이고, 거꾸로 사람들이 이 물건,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치는 최소 인구수,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여기를 가지고 23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것이 소위 중심지 정의가 뭐냐 해서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뒤 배우지에다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이걸 뭐 따로 정의를 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 물건,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 배달 가능한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외곽에서 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다닐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정의하기를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 자,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너무 밋밋해서 이 파트가 하여튼 어려워. 러시아의 최대 수요 이론도 그렇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도 그렇고 가장 전체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아니야. 최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야. 뭐 이런 식의 얘기 들으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문 하나씩 던져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학자하고요. 학설 이름 정도 기억하시고, 중심지,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중심지,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자, 중심지 이론이라고, 뭐 이론이랄 것도 없지. 그냥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뭐 상식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자, 초중고 이런 데도 다 내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학자 이름 정도 요것만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나오니까 학자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냥 거의 상식에 가까운 주제. 다만 이게 영어라든가 일본어를 번역한 거다 보니까 문맥이 부드럽지가 않다 해서 별 내용도 아닌 걸 갖고 정의를 하고 등등등 해서 다시 중심지가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 최소한의 인구수가 충족이 돼야지 중심지는 성립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소매에 관한 이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슈가 됐던 것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리고 바로 이거, 자,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해서 넬슨이라는 학자. 자, 요것도 이제 학자 이름하고요, 학설 이름 정도만 소화를 하면은 다 될 그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는 최대한의 내용이 이 정도야. 넬슨이라는 학자는
특정한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될 요소로 지금 이게 주어져 있는 게 한 8개 정도를 두고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넬슨이라고 하는 학자, 소매점의 입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최대한의 매출액을 내는 자리가 어떻다? 좋은 위치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8개를 제시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8개가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넬슨은 소매 입지라고 하는 거, 소매점의 입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최대한의 매출액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이 어떻다? 좋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공업 입지론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러시아의 최대 수요 이론과 동일한 논리 구조죠. 해서 러시아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재 입지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최대한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이 소매점이라고 하는 것의 입지는 최대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최적의 상업 소매 입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렵다니까 학설 이름, 학자 이름 끝 해서 자 다시 넬슨의 소매 입지론 최대 매출액을 내기 위한 위치 이게 소매점의 최적의 입지가 되게 된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시험 공부를 해갈 때 확률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가 교재에 있다고 해서 그걸 파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기출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죽으라고 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앞에 그 지대론 이런 거 할 때 독점 지대설, 경제 지대설 이런 게 15년, 16년 사이에 지문 1개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공부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한 번 더 반복, 그럴 시간에 한 번 더 반복. 이게 훨씬 시험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최대 매출액을 낼 수 있는 데가 어떻다? 최적의 소매지이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스타일이야. 다시 갑시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얘는 이제 개별 소매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도시에서 중심지라는 개념 어떻게 성립 유지가 될 것이냐.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지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고 또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한편 소매 입지 관련해서 이제 3개가 나와요. 지금 넬슨의 자 최대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최적의 소매 입지이고 최대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8개 이슈 등을 던져놓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냥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용어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요. 자, 30회 때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요는 이걸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걸 쫓아갈 필요가 없고 확률상 30회 때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당내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어찌됐든 넬슨의 소매 입지론. 와, 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까 지대론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도시공간 구조론 다시 한번 버제스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해리스, 울만 이런 학자의 다 핵심 이론. 새끼들 이름 더럽게 한국말로 써도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학설들이 해서 자 일단은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보셨고요.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서 전통적으로 더럽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레일리의 소멸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자 얘는 말이에요. 얘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어 왔어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어 와요. 자, 그런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는 나머지 넬슨의 소매 입지론 처음 나왔고, 러시아의 최대 수율은 처음 나왔고, 20년 만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지 중요치 않고, 그동안 문제 거의 100% 출제가 됐던 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부터 출제가 되고요.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이 원래는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시험 문제 풀기 편하게 16년 동안의 문제만 풀 수 있는 공식 요렇게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요건 이제 도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런 식이야. 지금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고 C 도시. 3개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신도시 D가 중간에 등장을 했다. 신도시 D에 있는 사람들이 자 A도시 가서 물건을 살 건지 B도시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C도시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를 검토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소매인력 법칙. 자, 우리가 물건을 산다. 자, 도매하고 소매가 있죠. 소매가 뭐야? 그냥 개인이 마트 같은 가서 물건 사는 거, 이런 것을 소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소비자가 가서 사는 것을 소매. 그다음에 인력이 뭐야? 인력.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어떤 소매점이 어떤 도시에서 더 많이 땡기게 될 것이냐. 그런 땡기는 쪽으로 사람들이 D도시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A도시나 B도시나 C도시로 옮겨가게 된다. 그럼 또 이때 생각을 해. 아니, 신도시 D에 마트 없다고 왜 신도시 D에서 소비를 하지? A도시나 B도시나 C도시로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D도시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를 하고, 시험을 연 시험이니까 D도시는 아무것도 생산 기반, 자, 소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치고, 그랬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이 도시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 웨일리라는 학자가 만든 거,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소매중력 법칙, 소매인력 법칙, 용어를 혼용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자면 D도시에 있는 사람이 A도시로 몇 프로가 갈 것이고 B도시로 C도시로 몇 프로가 방문할 것이냐,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시험에 공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문할 확률은 바로 구할 공식은 없어요. 방법이 없고요. 먼저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 땡기는 힘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땡기는 힘은요,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정의합니다. 땡기는 힘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신도시 D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미 주변에 A도시, 기성의 도시로서 B도시, C도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D도시에 있는 사람이 어디를 방문할까요? 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유인력이 그만큼 작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인구수라고 하는 거,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각 도시의 유인력이라는 것을 구해보는 공식. 자, A도시 고객 유인력은요, 자, A도시와 D도시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제곱이 분모값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에는 A도시의 인구수가 그 값이 됩니다. 그러면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B도시와 D도시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걸 분모값에 넣고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값에 B도시의 인구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C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D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분의 C도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각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계산 문제 중에서 수험생들이 이게 이제 학기론 중에서 앞쪽에 있고 그냥 조금 더 많이 볼 확률이 있고 해서 대부분이 계산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좀 나도 풀 수 있겠다라고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험생들 보다 보면 되게 반가운 마음에 거래 제곱분의 인구수까지 다 계산해. 기가 막히게 신났어. 오랜만에 아는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신나가지고 계산해놓고 나서 멍하니 있습니다. 왜? 지금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A도시, B도시,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걸 응용한 D도시에서 A도시로 갈 확률, D도시에서 B도시로 갈 확률, D도시에서 C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오지 절대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는 안 나온다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게 돼서 신나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고객 유인력을 다 구해놓고서 멍하니 바라봐요. 자, 일단 구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진 고객 유인력을 가지고 다 더해요. 그래서
분모를 삼고요. 그리고 A 도시의 고객 위인력이 만약에 분자에 들어가면 D 도시에서 A 도시로 갈 확률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B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번 했다 하십시다. B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하게 되면 A 도시의 고객 위인력 구했고요. B 도시의 고객 위인력, C 도시의 고객 위인력을 다 더해서 분모로 삼고 그리고 분자의 자리에 B 도시의 고객 위인력을 넣게 되면 어떻다? 이게 B 도시로 방문할 확률. 그럼 C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A 도시의 고객 위인력, B 도시의 고객 위인력, C 도시의 고객 위인력을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분모 삼고 그 다음에 C 도시의 고객 위인력을 분자의 자리에 넣게 되면 어떻다? C 도시로 방문할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뭐 교재 편집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재와 다르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공식을 잘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자 보통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신도시 C가 등장했다. 항상 이렇게 나왔어. 마음에 안 들면 다시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했다고. 뭔 얘기냐면 도시 두 개만 보통 줬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자료 문제는 23회 때부터 기출문제를 그대로 입력을 해놨는데 그 더럽게 많이 우려먹어요. 이렇게 차트를 줬다가 문장으로 표현했다가. 근데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올해부터는 100% 3개를 물어봐요. A도시, B도시, C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했다. 그럼 수험생들은 2개만 풀던 게 생활이 돼 있다가 갑자기 도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당황을 해. 이 얘기가 틀린데 이 새끼들이? 분명히 아니 그동안 기출문제가 모두 A도시, B도시 사이에 신도시 C가 등장했다. C도시에 있는 사람이 A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또 C도시의 인구가 5만인데 C도시에서 A도시로 갈 인구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신도시, 도시 3개를 딱 깔아주게 되면 옴찔하는 거지. 아, 요즘에 학계는 트렌드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저거 있었죠. 아, 저거.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계속 2개 물어보다가 27회 때 3개를 물어봐. 그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지랄들입니다. 아, 저건 지랄이에요. 이 개새끼들이 문제 겁나 어렵게 냈다고. 왜? 그동안에는 뭐였지? 2개 물어봤거든. 아이, 기울기.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이고, 같으면 순환형이다. 요거 2개만 물어봤다고. 근데 27회 때 개새끼들이 3개를 내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거 올해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그렇게 훈련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따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 계산하는 거 연습해 볼 텐데 지금까지는 2개밖에 안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출제를 하면 거의 100% 3개를 가지고 던져 놓을 것이다. 이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요. 도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도시가 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기존의 도시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물론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경향을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D의 인구수가 10만인데 이 중에서 90%만 다른 도시를 방문하기로 한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9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될 테고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공식 보니까 똑같아요. 각 상점의 고객 위인력이라고 해서 거래 지역분의 상점 규모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똑같아요. 근데 좀 이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공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공식을 쓰게 됩니다. 다른 공식을 쓰는데 어차피 여러분 외우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대로 대입하면 답을 어차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이 공식이 마음에 안 들면 겁나 복잡한 뭐 시그마 있고 더러운 문제 하나 있고 공식이 있거든요. 한번 외워보시던가. 외우면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어떻게 외우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A 상점의 고객 위인력, B 상점의 고객 위인력, 그리고 이제 얘는 한번 3개가 나왔어요. C 상점의 고객 위인력을 다 구해서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자 분모값이 될 테고 각 상점의 고객 위인력이 분자값이 돼서 이게 그 A 상점, B 상점,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죠. 문제 구성을 해갈 때 계산 문제로 많이 뽑아주고요. 29회 때는 지문을 내서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끝났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 아주 간단한데 이건 역시 숙달되는 게 필요할 테고요. 자, 우리 교재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68페이지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업입지론부터 먼저 제가 교재를 편집해 놨어요.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최대 수요 이론, 웨쉬라는 학자, 그 다음에 베버라는 학자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몇 분 지난 얘기도 잊어버려요. 이런 게 제일 힘들어. 학기론 같은 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이제 보면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렇지. 최대 수요가 있는데 저게 공업입지다라고 본 게 웨쉬라는 학자고 베버런 학자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입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걸 뭐 설명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야. 물론 이제 다른 교재 보면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이걸 하나 볼 텐데 문제 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작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이트에 의하면 호이트는 어떤 사람이죠?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했던 사람이죠. 해서 교통망의 축에 고급 주택가가 입지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표현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보니까 자, 호이트에 따르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해서 그냥 핵심이 하나이고, 자, 교통망에 따라서 어떻다? 도시가 발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하고 교통망의 반대쪽이 어떻다?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문장 표현이 거의 예술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 새끼 외구 같은 요즘에 소위 외구 중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던 애가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이게 호이트의 선형이론,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선형이론이라고 하는 거 문장이 어려워요. 두 번째, 웨쉬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대 수요 이론에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 나왔다고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이 문장. 그래서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튀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아까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튀넨, 위치 튀넨이라고 해서 튀넨이라는 학자는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자, 같은 비옥도라고 할지라도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자, 임대료, 지대가 더 비싸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더 싸진다. 그래서 도심지까지의 수송비의 절약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표현들이 조금 어려웠고 일단 이 문제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 부동산 학기론 시험 파트에서 출제가 돼서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했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전체가 다 옳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3회 때 오래전 문제 패턴이고요.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 바로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전체 비용이, 이래저래 해서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는, 자, 어떻다?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데
공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자기 고향에다가 공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내세우려고 가오 잡으려고 공업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제일 큰 돈이 되는 것. 달리 표현하면 물건값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물건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쪽이 최적의 공업입지다. 이런 얘기예요. 2번 지문이요.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기업의 최적 입지점 해서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등을 제시를 하면서 자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틀렸죠. 전체를 다 합쳐서 어떻다? 최소의 비용이 드는 지역에 입지한다.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전체를 뭉뚱그렸을 때 결과적으로 최소 비용이 되는 지역에 어떻다? 입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5번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읽어봐봤자 멘붕 와요. 신경 쓰실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지금 이제 최적 공업 입지론 전부예요. 근데 지금 문제 출제 경향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30회 때 문제 왼쪽에 있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23회 때 문제를 24회 때 문제를 비교하게 되면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낸다고요? 아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 토픽 등을 엮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출제 기술이 아니라고요. 지대이론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문제가 준지대도 넣고 절대 지대설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한 문제를 구성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대가리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해서 그냥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 다음 큰 그림, 큰 틀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공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수험서들을 보게 되면은 저도 가끔 이제 찾아보는데 별 이걸 갖고 최대 수요 이론 갖고 거의 한 페이지를 설명을 해. 그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가지고 또 한 페이지를 설명해.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마치 마약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 뿌듯함이 남지만은 실제 머릿속에 남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공부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마약 교육도 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마약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 마약 어떻게 보면 마약 취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맛이 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마약 교육을 받아봤는데 살다 벨럼무 교육을 다 받았는데 결론은 제가 2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거든요. 죽는 줄 알았네. 왜? 주변에 다 마약한 사람들이야 진짜. 한 40명 됐는데 저 혼자만 하여튼 잘못 끌려간 거야. 사연은 복잡한데 줄 잘못 서 있다가 같이 딸려들어가는 그런 꼴인데 뭔지도 모르고 난 가봤어요. 하여튼 간에 가봤는데 마약은 해서는 안 된다. 와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마약은요, 마약이 그렇다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있대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분비 물질이래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한 120 정도가 나온대요. 그다음에 흡연도 130인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약을 하면은 도파민이 1200 정도가 나온대요. 다만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소학 체감의 법칙처럼 한 번 마약하면 1200이 나오지만은 두 번째 마약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기준점이 200부터 시작하니까 느낌상 1000이나 800 같은 느낌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반응하기를. 그러니까 마약량을 늘리는 거야. 그럼 더 이제 세 번째 하면은 이미 체감하는 게 300까지가 기본 반응이 없어. 300 정도의 도파민이 반응 나와봤자 체감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에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은 그걸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라고 막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덕적, 비도덕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질병의 문제로.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어떤 기쁨도 못 느낀대요. 왜? 도파민이 산책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120 이런 정도 보니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1200, 1300의 도파민이 배출이 돼야지 몸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마약. 근데 내가 그 교육을 쭉 받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 새끼들. 내가 이게 프로그램 짜려면 나는 한 5시간이면 알차게 짜겠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막 강사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내용이 막 중복되고 하나만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대면문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랬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좀 더 나중에 받고 교육을 한 번만 더 받으면 내가 한 5시간 정도 알차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하루 교육받고 전체 어떤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들이 검찰청에서 위탁받아서 한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돼요. 걔들은. 그래야 돈이 나와. 검찰에서. 그래서 그거 다 치고요. 하여튼 살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공부할 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은 마치 마약처럼 좋아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크게 좋지가 않고요. 시험에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아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최대 매출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면은 너무 밋밋하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지 어떻다고요? 시험에 맞춰서 공부가 되는 거고 그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만 새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에 똑같이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가주실 거. 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70페이지 가게 되면 24회 때 나왔던 문제. 지금 아까 23회 베버의 공업 입지론도 마찬가지듯이 24회 때 문제도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구성을 나름대로 했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해서 자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에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각종 재화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돼서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이게 뭐가 된다? 중심지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 중심지 활동에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약간 이상하네요. 일단 유보. 세 번째,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최소 요구치. 바로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그래서 최소한의 인구수를 가리켜서 최소 요구치.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어려운 게 중심지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기억, 디귿은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굳이 니은번 같은 것은 완전히 생전 처음 보는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고 디귿. 자, 옳은 걸 고르시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하고 디귿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입니까? 4번.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꾸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왜? 앞으로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분명히 막히는 게 있더라도 점수가 나와야 돼. 모르는 건 틀리실래요?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맞춰야 돼. 잘못하면 개고생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1년 고등공부하면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안 좋아요,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워낙 장시간 몰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껌 안 줬다고 칼부림 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증을 따야 돼요. 증을 따려면은 실력을 겁나 많이 키우는 거. 택도 없는 소리고 어디까지가 실력인지도 알지도 못할 문제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꾸 시험 테크닉이라는 부분에 신경 써요. 기억 디귿은 그나마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기억 디귿만 갖고 몰빵을 하는 거야. 기억 디귿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니은은 항상 빠져 있잖아. 기억 디귿 하나밖에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답은 몇 번? 바로 자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리을번 최소 요구치라고 해서 최소 요구 범위. 자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제성 가격거리. 해서 자 이게 이제 최소 요구치하고 최소 요구 범위의 개념을 굳이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지가 성립 유지되기 위한 지역적 범주 안에 인구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 또는 최소 인구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최소 요구 범위는 그 중심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범주. 사실 최소 요구치나 최소 요금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누구의 관점이냐, 중심지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걸 최소 요구치라는 용어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중심지에서 영업하시는 분, 판매자 입장에서 파악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아까 이 30회 때 문제 보셨다시피 이제는 이 문제가 다시 구성되면 딱 하나야.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 정도로 딱 끊어버리는 거야. 출제 트렌드가 바뀌어간다고요. 전에는 디테일하게 특정한 주제, 썩 좋은 출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제를 공부한 사람은 맞추고 그 주제를 공부 안 한 사람은 틀리게. 근데 요즘의 문제 경향은 앞에서 보신 문제처럼 전체를 다 골고루 얇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출제위원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뭐가 바뀌냐면은 선생님 학력 본고사 시절인가요? 학력고사.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순도 봤어요, 참고적으로. 근데 학력고사는 그 시험 문제, 과거 전에 이제 학원에서 그때 강의하는 것들 교환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런 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기출문제로.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죠? 1492년.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게 뭐냐면 학력고사 세대예요. 1492년 콜럼버스 신드륵 발견인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 그게 뭔데? 몰라, 그냥 외우는 거야. 325년 니케아 종교회. 예수의 신성을 부정. 아니, 학력고사 공부 방법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딱딱딱딱 외워서 딱 단순 암기로. 근데 이제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임진왜란 후에 사회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럼 수능 세대시죠? 그 문제를 그때 깨낸다고. 그래서 지문 중에 쌍놈, 백정 출신의 갑이, 지금 지문에 치면 백정 출신 갑이, 자, 양반 출신 빈곤한 을을 보면서 개새끼야 라고 욕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신분제도의 붕괴.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제도가, 신분제도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문으로 구성할 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입시 경험에서 나온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력고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것을 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 수능 세대들한테 내는 문제 패턴은 전체를 크리스탈의 중심제로, 웨시의 최대 수이론, 레이드의 소멸력 법칙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학자 이름을 바꾸나 학술 이름을 바꿔서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틀린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험을 보면 한 23회, 24회 때 전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문제를 그전 거하고 그 거를 분석하면 그전에는 토시 갖고 장난을 쳐, 주로. 문제를 유치하게. 아까 1592년 요 토시 갖고. 맞네, 틀리네. 근데 그 후에 23회, 24회가 기점이 되는데 다 바뀌어요. 흐름을 묻는 식으로. 그 뭐냐면은 40대 초반 보통 40대 초중반 애들이 조교수 되고 이거 출제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애들이 수능 세대인 거예요. 배운 대로 출제한다고. 전체 흐름을 물어본다고. 대강의 윤곽을. 그리고 그전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 지들이 배운 게 몇 년 이렇게 외웠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구성한다.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낸다고. 지금 마지막 24회 때 문제가 그나마 그거죠. 학력고사 수능 요 중간 정도에 있는 교수진들이 냈던 문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설령 연세 드신 분이 학력고사 세대 출제위원이 시험을 내려와도 기존 문제 자체가 수능식으로 출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비슷하게 낸다고. 그래서 시험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2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30회 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식의 문제라고.
앞에 문제랑 24의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 자, 보니까 기업은 토지의 이용을, 자,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어려워요. 자, 지대. 자, 우리 앞에서 이건 도시 공간 구조론 얘기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버젯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아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헤레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자, 공통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어떻다?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된다 해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가난한 서민지대, 천지지대가 존재한다. 빈민지대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지문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한 건데,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도 뭐예요? 자, 도심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이렇게 동심원 하나가 그려지는 방식으로 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형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였지?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 소위 이제 위치 지대론이라고 하는 것도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지대가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그거 나왔었어요. 자, 몇 페이지? 그 68페이지에 호이트에 따르면, 기억 나와 있죠? 호이트에 따르면 나와 있죠? 호이트에 의하면 기억번 나와 있잖아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나왔다고 30회 때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두 번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디 71페이지에 자 나와 있는 거 71페이지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또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같은 해 두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버젯의 동심원 이론 아니면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기억은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자, 튀넨 이런 학자는 지대 발생, 지대, 자,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중심지에 있을수록, 어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더 세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더 약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자, 지금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제일 극빈층이,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층이, 뒤로 가면 갈수록 중산층이 이런 식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 교재에다가 이제 앞에 이제 표시를 하긴 했었는데 고립국 이론을 확대한 이론이 바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돼서 기억번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니은번 한번 가볼까요? 공간의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건 뭐예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차이가 느껴지세요? 앞에서 1번 문제하고 이 문제는 천장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아까 24회 때 문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길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 내다가 중심지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상권의 규모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실증했다. 이게 소위 상권 얘기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나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또는 이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다 같은 소매에 관한 것을 주로 논의하는 쟁점이고요. 상권 얘기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게 넬슨의 최대 소매 입지론, 최대 매출액이 나온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에서 하여튼 지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시오의 최대 수익이론, 이 두 가지는 작년까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주제입니다. 새롭게 등장했던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기업번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 니은번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디귿번은 레시오의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쉬울 수 있는 것이 니은번. 자, 니은번에 뭐가 된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니은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3, 4, 5번 중에 찍어가는 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지금
네일슨의 소매 입지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24회 문제와 30회 문제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체 흐름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 구성. 그래서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깊이 파는 게 능사가 아니고 두 번째 깊이 판단들 우리 양이 방대해서 소화 못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시 끊었다가 소매 인력 법칙하고요. 허브의 상권 분석 모형 관련해서 계산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